네, 이번 주 3월 FOMC 의사록을 앞두고 여의도의 라이징 스타를 모셨습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최근 이제 분수령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미국의 채권 시장 동향과 더불어서 4월 달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 진짜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분수령이자 굉장한 조금 변곡점까지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채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금융시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과거 1970년대 미국의 폴 볼커라는 의장이 있었고 그 의장이 기준금리를 20%까지 끌어올리면서 채권시장 대학살 뭐 이런 명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1분기가 어땠냐면 심지어 올해 1분기는 그 채권시장 대학살이라는 명명이 있었던 1970년대 후반보다 미국 채권지수 수익률이 더 안 좋았습니다. 사실상 올해 1분기가 새로운 사실은 채권시장 학살장이었다라고 전 보고 있는데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는 과연 이 정도까지 흔히 말해서 이제 과거에 역사적으로 가장 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한 미국 채권 시장이 계속 안 좋아질 거냐 아니면은 안 좋아지는 것들을 1분기에 다 반영한 거냐 이 판단이 중요한데 저는 사실은 장기금리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반영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악재가 다 반영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파월의 그 3월 FOMC 콜 중에서 좀 중요했던 거랑 그 다음 주에 있었던 컨퍼런스 기자회견을 종합해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월 FOMC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최근에 실업률이 너무 낮아서 건강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용시장이 강하다, 타이트하다라는 걸 넘어서서 건강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생각해 보시면 일견 이해가 안 가는 게 실업률이 낮으면 좋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사실 물가가 낮으면 좋은 것 같지만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것처럼 그렇죠. 실업률도 저희가 0%를 목표로 하진 않습니다. 보통 3에서 5%를 맞아요. 완전 고용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너무 낮으면 인플레가 나올 거고 그런 식으로 선순환으로 인플레가 나오기 시작하면 경제가 망가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평가는 연준이 보기에 지금 실업률은 조금 왜곡되게 낮다라는 평가였고 그럼 사실은 긴축 통해서 실업률을 더 낮추고 싶진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무슨 얘기를 꺼내냐면 야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 올리면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에 1964년, 84년, 94년 세 번 케이스를 들면서 야 이 세 번은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지만 리세션에 귀결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세 가지 케이스는요. 금리를 올렸을 때 실업률이 낮아졌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 더들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 니들 지금 어폐가 안 맞다, 앞뒤가 안 맞아.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리세션으로 귀결되지 않았던 세 가지 사례를 꼽았는데 그 세 가지 사례는 다 실업률이 낮아졌던 때인데 너희들의 FOMC에서 그것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으면 실업률은 사실상 더 낮추지 않으면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콜이니 하드랜딩을 피할 수 없을 거다라는 게 더들리의 콜이었고 저 역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파월은 정확하게 가르마를 탄 것 같아요. 중앙은행가가 물가와 성장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성장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물가를 잡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일단 이번에 가르마를 탄 것은 일단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물가 잡겠다라는 콜을 줬다라고 보고 정확하게 금요일 날 3월 고용 나오면서 실업률이 다시 한번 크게 하락을 했죠. 그걸 보고 이제 10년 금리가 올라가다가 오히려 상승폭을 낮추고 단기 금리가 더 올라오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장단기가 역전이 처음으로 됐습니다. 2년, 10년이. 그거는 미국 채권 시장이 하드랜딩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한 거고 그렇다면 채권 시장 입장에서 사실 최악은 금리를 올리면서 소프트 랜딩이면 장단기가 다 올라가요. 네,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하드랜딩 가능성을 보기 시작하면 장기 금리는 이제 여기서 보합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4월 달 미국 채권 시장에 대해서 장기물 기준으로는 중립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악재는 대부분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재밌는 비유를 좀 들으셨는데 파월 의장이 가르마를 탔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듀얼 먼데이트라고 그랬고 5대 5였다면 이제는 2대 8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좀 더 피버스 됐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좀 집약적으로 표현한 게 아마 어제 낸 리포트의 제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채권 시장은 결국에는 볼커 모먼트 그리고 고용 시장 키워드는 unhealthy다 이렇게 표현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볼커 모먼트가 시청자분들 대부분 감을 잡으셨을 것 같긴 한데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경제를 희생하고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라는 것이고 인플레 파이터로서 하겠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인플레이션 파이터란 말을 볼커가 만들긴 했어도 그 이후에 그 어떤 중앙은행가도 물가 때문에 고통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40년 동안 오히려 저물가 기조였기 때문에 예. 사실 성장 파이터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왔고 사실 인플레이션 파이터는 약간 수사 정도의 용어였다면 이번 사이클에서 어쨌든 미국의 특별한 특징이죠. 사실은 뭐 아시아나 유럽보다도 더 과도하게 풀어낸 돈 때문에 40년 내 최고의 물가를 보면서 다시금 성장 파이터에서 물가 파이터로 분명하게 본인의 어떤 색채를 정했다고 봅니다. 이걸 그리고 시장에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가이던스를 줬고요. 네, 시계를 국내로 좀 돌려볼까요? 오늘 3월 달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4.1%, 10년 3개월 내 최고치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3분기에도 3% 이상의 수준이 꽤 오래 갈 것 같고요. 그런데 한국은행도 이런 볼커 모멘트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뭐 되게 심플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리를 저렇게 올리는데 한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다. 한국도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굉장히 또 변모해서 선제적인 세 차례 인상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네 차례까지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의 시장 기대가 3월 달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 글로벌 중앙은행 공히 모두가 다 볼커로 변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3월에 있었고 3월에 그래서 사실 채권 시장은 정말 말 그대로 학살이었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 다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결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CPI가 비견되는 시기가 1970년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물가가 엄청나게 높다고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2011년, 2008년 금융위기나 재정위기 때보다 물가가 낮습니다. 사실은 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에 이창용 그 한은 총재 지명자분도 IMF 아태국장 때 말씀하셨지만 근본의 인플레이션은 미국은 정말 미국적인 특징이 많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한 가장 많은 돈을 풀어낸 미국의 CPI를 가지고 마치 한국도 미국과 같을 거다라는 약간의 흔히 말하는 착각, 화폐 환상 같은 게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최근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가장 조금 무서워하는 이유가 렌트비가 엄청 올라요. 우리나라도 전월세가 물가 바스켓 제일 크고요. 네. 미국도 렌트가 제일 큰데 렌트비가 급등하고 있고 아직도 주택 매매가가 올라오고 있으니 야 이거 연말까지 미국 물가 안 꺾이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한국은 뭐 다행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고요. 작년에 엄청나게 매매가가 올라서 작년 9월부터 매매가, 전세가가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물가를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드라이버가 한국에서는 오히려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이 좀 다르다고는 봐요. 다만 뭐 미국이 너무 강하니 그렇죠. 그거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미국은 가계가 디레버리징이 끝났고 한국은 여전히 레버리징 상태니까 두 국가 간의 가정 경제에 조금 체력 차이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다. 뭐 그런 시각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동의하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부분의 부채를 정부가 떠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가 급등한다거나 이러고 하는 것이 소비국가의 미국 경제에 치명적인 역할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한국도 수출 기업들이 대부분 경제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뭐 금리 올린다고 나라 경제가 망가진다 이 정도는 아닐지언정 다만 어쨌든 가계가 엄청나게 부채를 연일 쌓아둔 상태에서 공격적인 인상 최근에 뭐 기사 한경에도 나오지만 네. 주담대 7%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금리만 읽는 게 아니라 가상금리가 워낙 빠르게 올라온 터라 여기서 공격적인 인상에 있어서는 한은의 고민은 연준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봅니다. 네. 파월 연준 회장이 가장 존경하는 경제학자가 폴 볼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볼커 모멘트를 따라가고 있고 미국 연준은. 근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명자가 아직은 이제 공석이잖아요. 다음 주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기준금리 결정이 이제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근데 사실 4월 달에는 그 지금 총재가 아마 공백 상태일 그렇죠. 겁니다. 청문회 일정 고민하면
그리고 어차피 저희는 3번 금리를 올렸고 3월 FOMC에서 25bp 금리를 올린 데다가 당장 5월 달 초에 FOMC가 예정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FOMC에서 금리를 얼마나 어떤 폭으로 올릴지 QT 규모가 어떨지를 확인하고 사실은 인상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4월 달에는 일단은 기준금리는 동결하고 기본적으로 지난번처럼 다만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신호가 나오는 사실은 총재가 부재한 상황에서 강한 금리 인상이나 어떤 정책 결정할 정도의 갈급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시계를 글로벌로 돌려볼까요? 최근 흉흉하다 보니까 글로벌에서는 이런 하우스뷰가 좀 많이 나옵니다. 미국 투자 등급 채권의 비중을 확대할 시기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투자 등급에 대해서 저희도 긍정적으로는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국채 금리가 고점 부근까지 와 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최소 보합, 오히려 하락 그 뷰가 있다면 당연히 이럴 때는 보통은 IG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안에서도 조금 옥석 가리기는 있어야 될 것 같은 게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 대로 악재가 다 반영됐다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성장의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 채권 시장에 신경을 쓸 거다라는 이야기와 진배 없기 때문에 분명 그 안에서도 사실은 펀더멘털 분석은 좀 필요할 거다. 다만 그 흔히 말하는 스타일 관점에서 IG에 대해서는 저희도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연준 계속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과거 사례와 비교해봤을 때 역전 차가 상당히 크다는 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조금 풀 센텐스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기가 역전됐다라는 이야기는 단기 금리는 크게 올랐고 네. 장기 금리는 서서히 빠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단기 금리가 왜 올랐겠습니까? 지금은 경기가 좋아서 연준이 금리를 크게 올릴 거야. 그러면 한 1년 시계 안에 경기가 이걸 못 버틸 수 있어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은 경기가 좋다라는 방증이에요. 경기가 좋으니까 연준이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겠죠. 다만 그 조건 하에서 1년 시계 안에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조건부 확률을 보여주는 게 장단기 스프레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 입장에서는 장단기가 역전될 만큼 공격적인 인상을 앞두고 당연히 침체하는 거리가 멀다라는 입장을 견지를 그렇죠. 해야겠죠. 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선 저희는 동행지표나 후행지표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핵심은 미국 채권 시장의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물가가 이렇게 높고 지금은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 올릴 건데 내년 이맘때 이거 버틸 수 있을까? 어려울걸? 그 메시지를 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전략 세우시는데 기준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 좀 더 브레이크다운 해볼까요? 사실 금리가 오름세에 있었을 때 장단기 금리 역전과 금리가 내린 폭에 있었을 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오름폭에 있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연준은 계속해서 경기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지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채권 시장은 과연 연준이 그걸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지금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리세션이 오는 거에 대한 트리거로서 어느 정도 우리가 무게를 좀 둬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라고 하면 사실은 약간은 치사한 숫자가 20%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9년에 장단기가 역전되고 나서 뉴욕 연은이 장단기 가지고 추정하는 리세션 확률이 있는데 그게 20%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생각하면 장단기 역전되면 바로 온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2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 달 지나면 이게 20, 25, 30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20, 50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처음으로 역전된 시점에서는 대부분 20 정도입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그 통계적으로 지금까지 8번 역전이 있었고 그것 중에 7번은 침체로 실제로 귀결됐고요. 네. 다만 지금 당장 공포를 느끼시지 않아도 될 이유는 평균적으로 13개월 소요됐고 제일 길게는 무려 2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관점인 거냐면 미래를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 경제가 후행지표인 물가와 고용은 뜨겁고 그리고 선행지표나 심리지수나 OECD 선행지수나 장단기 다 역전되고 있고 선행지표는 별론데 후행지표가 뜨거운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다.
그럼 아마도 평균보다는 조금 안쪽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적어도 하드랜딩이 보일 때 미세 조정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향후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실제 침체로 가거나 일단 물가 꺾이고 나면 2019년처럼 미세 조정을 하거나 사실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야 침체로만 안 가고 미세 조정만 가더라도 지금 굳이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다. 그것도 맞고요.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악재는 대응 반영됐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각 투자 저는 장단기가 역전되고 나서 공포팔이도 안 되지만 완전히 경시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벗겨내시고 그리고 가장 가능성 없는 시나리오 벗겨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시나리오로 압축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과거의 히스토리컬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더라도 일단은 시계가 조금 남아있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 빅 이벤트는 3월 FOMC 의사록입니다. 3월 FOMC 의사록에서 글쎄요, QT에 대한 얘기, 또한 빅스텝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강수원 연구원이 보셨을 때 어떤 긴축적인 단서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까요? 사실 그 인상폭에 대해서 이후에 총재나 주요 위원들 얘기하는 거 보면 50pp도 가능하고 25pp도 돼라는 거 보니 대략 회의 세부 내용은 뭐 반반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빅스텝의 중요한 굉장히 좀 솔리드한 실마리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5월 FOMC에서 QT를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한 만큼 분명히 이번 의사록의 핵심은 QT 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QT의 방식, 특히 핵심은 규모. 어느 정도 규모로 가져갈 거냐. 지금 현재 연준이 들고 있는 채권 자산들이 1년 안에 만기 떨어지는 게 1조 달러이기 때문에 1조 달러 풀캡으로 떨어뜨릴 거면 1,000억 달러 정도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시장이 예상하는 그 정도 규모일지 아니면 예를 들어 지금 사실 미국에서 가장 문제되는 CPI의 핵심이 주택시장이니 MBS는 조금 더 적극적인 속도로 줄여나갈지 이런 부분들이 핵심일 것 같아요. 이미 미국의 금리를 한 번밖에 안 올렸는데 미국 모기지 금리가 2018년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MBS에 대한 상환이 생각보다 빠르다고 하면 실제로 주택시장에는 조금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우 좀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사실 5월 달에 QT 시행 가능성을 좀 높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어렵습니다만 규모가 있다면 어느 정도로 저희가 책정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작년에 뉴욕 연은이 향후 QT 시나리오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상 시나리오.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25년쯤 QT를 할 거다라고 봤었는데 그때 뉴욕 연은이 제시한 시나리오를 GDP 전망 갖고 역산을 해보면 대략 1년에 1조 달러 정도를 없애겠다였더라고요. 그럼 800억에서 한 1,000억 달러 정도 맞습니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보는 기본 시나리오는 그 정도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 미국의 채권 시장 동향 살펴보면서 파월 연준 의장은 결국에는 인플레 파이터 폴 볼커에 뒤따르고 있다라는 조언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대단히 고맙습니다.